열차가 멈췄다는 건 느낌으로도 알 수 있었다. 터널로 진입하고 나서 10초 정도 지났을 때 열차가 멈췄다.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대체 왜 열차가 멈춘 건지 나도 저들만큼이나 궁금하지만 나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다. 피곤했다. 보름 동안 병원에 머물러 있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차라리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후회가 들었을 정도였다. 젠장, 한시가 급한 마당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양복 차림인 남자가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열차는 여전히 멈춘 상태에서 승무원조차 보이지 않았다. 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승객이 승무원을 찾으러 가봐야겠다며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터져나왔다. 눈살을 찌푸리며 스피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본 열차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잠시 멈춰 서게 된 점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출발할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승객들도 대부분 안도하는 눈치였지만 조금 전에 목소리를 높였던 양복쟁이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고속열차라더니 이게 뭐야? 젠장, 비행기를 탔어야 했는데 비행기를.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그는 계속 투덜댔다. 대머리가 될 징조가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나이가 좀 들어 보였다. 그 부분만 아니라면 얼추 30대 중후반쯤 된 것 같았다. 회사원이라면 과장 정도 됐을 법한 나이였다. 무슨 일 때문에 저러는지 궁금했지만 어차피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호기심이 금방 사라졌다. 고개를 돌려서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터널 안이라도 군데군데 불이 켜져 있어서 아주 어둡지는 않았다. 그곳에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내다보였다.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그 모습을 쫓아보았다. 언뜻 보이는 모습이 열차에서 일하는 승무원 복장이었다. 저희들끼리 뭐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다. 어찌됐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확인한 셈이었다. 일단 그걸로 됐다 싶어서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뒷좌석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를 받은 건 여자였다. 그녀는 격앙된 말투로 통화를 이어갔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에서 걸려온 전화인 듯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래.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더라고. 여자는 상대방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입장에선 전혀 안심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쓴웃음을 지으며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다른 자리도 군데군데 빈대가 많았다. 평일 오후 5시에 출발한 열차엔 승객이 많지 않았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열차 안엔 나와 같은 경험을 한 뒤 열차에 탄 사람도 몇 명 있을 터였다. 얼굴을 안다면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얘기라도 나눌 수 있을 테지만 병원에서 보낸 보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보름을 보낸 것이었다. 그곳의 관리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치밀했다. 보름 동안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다. 정면에 보이는 문이 열리더니 승무원이 안으로 들어왔다. 여자 승무원은 표정으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다. 경직되어 있는 표정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닌 듯했다. 이봐,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열차가 왜 움직이지 않는 거지? 이곳에 있는 승객 중 가장 유난스레 반응을 보였던 양복쟁이가 여자 승무원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가 주춤거리며 그를 보았다. 저기 혹시 입을 연 그녀가 병원 이름을 언급했다. 내가 보름 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곳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김 박사가 맞냐고 물었고 양복쟁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 승무원이 그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김 박사는 그녀를 앞세운 채 걸음을 옮겼다.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는 그녀를 따라 김 박사도 이곳에서 나갔다.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 병원 이름이 언급된 것도 그렇지만 하필이면 열차에 함께 탄 사람이 그곳에서 일하는 박사라는 것도 뭔가 꺼림칙했다. 피곤하지만 그 두 사람을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발길을 돌렸다. 실례합니다. 뒷좌석에 있던 그녀가 내 앞을 지나갔다. 화장실에 가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선 이쪽보다는 반대쪽에 위치한 화장실이 더 가까웠다. 굳이 더 먼 곳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를 보며 혹시라도 나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닐까 싶었다. 병원에 있으면서 실험 참가자의 절반이 여자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50명 중에 25명이 여자였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며 나는 문을 연 뒤 중간 통로로 나갔다. 먼저 옆에 있는 화장실부터 확인해 보았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그냥 열어볼까 하다가 혹시 몰라 노크를 해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정말 내 추측이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여기며 화장실 문을 열었다. 만약 들어왔다 해도 어디 숨을 데가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었다.
딱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엔 아무도 없었다. 문을 닫고 건너편에 보이는 4번 객차로 걸음을 옮겼다. 내가 있던 3번 객차는 정말 조용한 편이었다. 이쪽은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눈에도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다. 20여 명의 승객들은 단체 여행객이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으로 중무장한 중년의 아줌마와 아저씨들은 목청껏 승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여자 승무원이 왔다면 감당이 안 됐을 것이었다.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질문 공세 남자 승무원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쯤 움직일 건데? 어떤 아줌마가 질문을 던지자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이 연달아 터져나왔다. 남자 승무원은 조금만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스피커를 통해 이미 들은 내용이었다. 어떤 아저씨가 나서서 정확한 시간을 대라고 윽박질렀다. 난감해하는 남자 승무원을 뒤로 한 채 나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갔다. 열차라서 여기 말고 어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아까 그 여자 승무원과 김 박사는 물론이고 뒷좌석 그녀도 이곳을 지나갔을 것이었다. 여자 승무원이 지나갔을 땐 아마도 남자 승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도와준 게 아닐까 싶었다. 4번 객차에 있는 아줌마와 아저씨들을 보면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을 터였다. 낮술에 취한 사람들을 멀쩡한 정신으로 상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술 냄새를 풍기는 승객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남자 승무원을 보면서 문을 열었다. 또 다른 종류의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고개를 돌려 문 밖을 내다보았다. 앞서갔던 그녀가 또 다른 남자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4번 객차에서 나가 문을 닫자 그녀가 뒤돌아보았다. 도움을 바라는 눈빛이 아니라 의아해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남자 승무원이 막아선 뒤쪽을 가리켰다. 저기요, 저도 그쪽 5번 객차로 가봤으면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가실 수 없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사람은 분명히 거기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녀가 목청을 높여 거세게 항의했다. 같은 돈을 내고 기차에 탄 승객인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었다. 이유나 알자고요.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이유 말이에요. 그녀가 나보다 먼저 질문을 던졌다. 남자 승무원이 대답하기 어려운 듯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냄새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코를 킁킁거리며 내가 묻자 그는 뭐라고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뒤쪽을 살폈다. 냄새가 방금 전보다 더 심해졌다. 뭐랄까, 피비린내 같으면서도 뭔가 썩고 있는 냄새가 섞여 있는 듯했다. 살인사건이라도 벌어진 건가 싶었다. 어쨌든 이곳으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완강한 태도에 나는 발길을 돌렸다. 그녀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발길을 돌렸다. 문을 열고 4번 객차 안으로 들어갔다. 술 취한 아줌마와 아저씨들은 여전히 남자 승무원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반대쪽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저기, 잠깐만요. 문을 열면서 그녀가 뒤돌아보았다. 표정에서 의연함이 느껴졌다. 한눈에 봐도 포기라는 단어하곤 담을 쌓은 성격 같았다. 아까 거긴 왜 가려고 한 겁니까? 질문에 대답도 없이 그녀가 문을 열고 중간 통로로 나갔다. 자존심이 상한 나도 얼른 중간 통로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우리가 있던 3번 객차의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열려고 했다. 바로 열차 안팎을 경계 짓고 있는 바깥쪽 출입문이었다. 그 출입문을 여닫는 건 기관사의 몫인 듯했다. 물론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기 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문제는 수동으로 열기 위해선 여자보다 남자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꼼짝도 하지 않는 레버를 붙잡은 채 그녀가 나를 보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도와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눈빛이었다. 제 질문에 대답부터 해보세요. 내가 말하자 레버에서 손을 뗀 그녀가 허리를 펴며 숨을 내쉬었다. 어지간히 힘들었던 모양인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그러는 그쪽은 왜 저를 쫓아온 거죠? 그쪽을 쫓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하고 같은 객차에 있던 아저씨를 쫓아간 거죠. 레버를 잡으면서 그녀를 살펴보았다. 당황하는 기색이 포착되었다. 어쩌면 내 예상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혹시 그쪽도 이번 신약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분인가요? 서론으로 시간을 길게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황한 기색을 지우고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임상실험 참가자는 아니에요.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레버를 돌리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매우 뻑뻑한 편이었다. 편하지 않게 이를 악물었다. 신문사 의학 전문 기자로 이번 신약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힘겹게 한 바퀴를 돌리고 나서야 레버 작동이 부드러워졌다. 기자라면 인터뷰 요청을 해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바퀴 정도 레버가 돌아가자 뭔가에 탁 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거구나 생각하며 레버를 힘껏 돌렸다.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랬죠. 항암 치료에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했다며 각 언론사에 자료를 뿌리고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옆으로 움직이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문을 연 뒤 레버에서 손을 뗐다.
피곤한 상태에서 힘을 썼더니 팔이 저릿했다. 자세한 얘긴 나가서 계속 듣도록 하죠.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터널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승무원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았다. 문 앞에 발판이 없는 관계로 뛰어서 내려가야 했다. 자갈이 깔려있는 바닥이라 소리가 심하게 났다. 소리를 듣고 누군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돼서 좌우를 재빨리 살펴보았다. 인기척은 없었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오늘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네요. 내 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녀가 엉거주춤 자세를 잡으며 열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내려오자마자 하이힐을 벗은 다음 뾰족한 굽을 부러뜨렸다. 자갈밭이라서 하이힐을 신고 다니기엔 상당히 불편했다. 하이힐을 단화로 만든 그녀가 어서 가자는 눈짓을 해보였다. 같이 다니면 피곤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다. 아까 하다만 얘기를 계속해 주시죠. 그렇게 한동안은 떠들썩하게 분위기를 띄워놓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획기적인 약이 진짜로 개발되는 건가 싶어 기대할 정도였죠. 조심조심 걷던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나도 걸음을 멈추고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와 같이 자갈밭을 걷는 소리가 다른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열차 반대편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약간 뒤쪽으로 승무원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서너 명 서성대고 있었다. 승객들인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그녀에게 계속 가자는 의미를 담아 손짓을 했다. 누구던가요? 유니폼이 아닌 걸로 봐서는 승무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대답을 듣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단체 여행객이 타고 있는 4번 객차 안에선 아직도 고송방가가 들려왔다. 우리의 발소리를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도 분위기를 파악한 듯 조심스럽던 걸음걸이에 속도를 붙였다. 우리는 어느새 문제의 5번 객차를 지나 열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 앞에 도착했다. 멍청한 승무원이 문 닫는 걸 잊었던 모양인지 이쪽 출입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서둘러 올라가려는 그녀를 붙잡은 다음 내가 먼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손짓을 하고 나서 열차에 등을 붙였다. 5번 객차 앞에서 우리를 막아섰던 승무원처럼 이쪽에도 누군가가 있을 확률이 높았다. 두 군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내밀어 안쪽을 살펴보았다.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문을 막아서고 있는 승무원이 없음을 확신하며 열차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다. 승무원은 보이지 않지만 아까 맡았던 그 냄새가 다시금 후각을 자극했다. 뒤따라 열차 안으로 들어온 그녀도 냄새를 맡은 모양인지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요? 손으로 코를 가린 채 그녀가 물었다. 무슨 냄새인지 모르는 건 피차 마찬가지였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걸로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여준 뒤 문제의 5번 객차 쪽으로 다가갔다. 출입문에는 사람 눈높이쯤에 안팎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이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창문을 통해 객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이지 아무런 의심 없이 들여다보았던 우리는 불시에 공격을 당한 권투 선수처럼 뒤로 물러나면서 몸을 숙였다. 그런 장면을 목격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나는 그녀를 보았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그녀도 놀란 눈을 하고서 나를 보았다. 나는 방금 전에 목격한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몸을 일으켜 객차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5번 객차 안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 벽과 천장에도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 흡사 공포영화를 연상케 하는 상황 속에 두 구의 시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둘 다 머리가 깨져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객차 안을 살펴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방망이엔 피가 잔뜩 묻어 있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그의 곁에 또 다른 시체가 한 구 더 놓여 있었다. 좌석에 앉은 채로 죽어있는 시체의 성별은 여자였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속사정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었다. 놀랍고 두려운 감정에 이어 호기심이 생겨났다. 일반인인 나도 이러할진데 기자인 그녀는 오죽할까 싶었다. 그녀는 이미 작은 디지털 카메라로 안쪽 상황을 찍고 있었다. 찌푸린 눈살과 달리 입가엔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 직업은 속일 수 없구나 생각하며 객차 안에 있어야 할 김 박사를 눈으로 찾았다. 그는 반대쪽 문 옆에 있는 좌석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언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매우 심각해 보였다. 객차 안엔 야구방망이를 든 승객 한 명과 남녀 승무원 2명 그리고 김 박사가 전부였다. 나머지 승객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6번 객차 안에서 남자 승무원이 넉나간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보다 나의 시선을 붙잡은 건 6번 객차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비명소리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은 온통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일단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살을 물어뜯고 있었다. 지옥이 존재한다면 바로 저런 곳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남자 승무원은 목에 입은 상처 탓인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그가 6번 객차 문을 닫았다.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듯 보였다. 도망쳐야. 피를 토하며 그가 옆으로 쓰러졌다. 일으켜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은 건지 고민되었다. 머리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가운데
5번 객차 쪽 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을 연 여자 승무원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빨리 들어와요. 여기 말곤 안전한 데가 없어요. 빨리. 6번 객차 문에 피가 튀었다. 놀란 나는 재빨리 5번 객차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도 안으로 들어오자 여자 승무원이 버튼을 눌렀다. 문이 자동으로 닫혔다. 이 모든 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 박사밖에 없었다. 우리는 발길을 돌려 김 박사에게 다가갔다. 그럼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때마침 그가 통화를 마치고 우리를 보았다. 김 박사의 시선이 그녀를 알아보았다. 기자분께서 여기까지 쫓아오셨구만. 그렇게 돌아가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야. 그녀가 나를 앞질러 성큼성큼 걸어갔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마음에 나도 속도를 높이려 하는데 뒤쪽에서 섬뜩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야구방망이와 남자 승무원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남자 승무원은 5번 객차 앞에서 우리를 막아섰던 그 사람이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 박사 앞으로 다가간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흥분한 상태라는 걸 표정은 물론이고 말투를 들어봐도 알 수 있었다. 어느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흥분하는 게 정상이었다. 나도 그렇고 그녀도 그렇고 야구방망이와 2명의 승무원도 흥분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 박사는 태연했다. 열차가 멈춰 섰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신약에 대해선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야. 그가 기자인 그녀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론에 이런 약이 개발되고 있다는 걸 알렸을 땐 동물 실험을 이미 거친 뒤였지. 남은 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었어. 말하며 그가 나를 보았다. 그런데 그녀를 보았을 때하고는 눈빛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았다. 뭐랄까, 경찰이 범인을 신문할 때 바라보는 눈빛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그런 눈빛으로 잠깐 동안 나를 보고 나서 그는 시선을 돌렸다. 1차 임상 실험은 3명의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어. 3명 다 사망 선고를 받아놓은 상태였지. 암의 종류는 각기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기자라는 직업의 천성은 버릴 수 없는 모양이었다. 기사를 쓰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겠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았다. 질문을 한 그녀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3명 모두 종류가 다른 암이었네. 대답하곤 그가 고개를 숙였다. 뭔가 숙연해지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나로선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다. 처음 이틀 동안은 그야말로 성공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지.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도 몸에 변화가 생긴 걸 느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약을 투여하고 사흘째 되던 날 환자들의 몸에 커다란 이상이 생겼어. 3명의 바이털 사인이 거의 동시에 멈춰버렸거든. 그들이 격리되어 있는 병실로 재빨리 뛰어가 봤지. 정말이지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더군.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건 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였다. 돈 몇 푼 벌자고 실험에 참여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다시 물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온몸에 있는 구멍에서 출혈이 된 채로 죽었던 거야. 병실에 있는 침대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지. 그걸 본 순간 각 언론사와 약속되어 있던 인터뷰 날짜가 떠올랐어. 그날을 시작으로 일주일 안에 약속이 빽빽하게 잡혀 있었거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취소한 거군요. 그녀의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사망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뒤처리는 손쉽게 할 수 있었지. 문제는 신약 개발에 들어간 막대한 돈이었어. 현실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한 우리와 달리 돈을 굴리는 놈들의 입장에선 실패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온갖 협박과 회유를 동원해서 연구진의 마음을 되돌려 놓았지. 결국 똑같은 조건으로 2차 임상실험을 하게 되었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지. 약을 투약하고 이틀이 지나 사흘이 되었어. 다행스럽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았지만 암세포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좌절을 맛봐야 했지.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3차 임상실험까지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기자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렸다. 냉철함이 배제된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기자도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변명하자면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1차 때하고는 달리 끔찍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 그런 이유로 인해 자네 같은 일반인 50명이 3차 임상실험 대상자로 참여하게 된 거라네. 그의 눈빛이 나를 가리킨 순간 야구방망이와 승무원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박사와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쳤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50명의 참가자들을 모두 격리시켜 놓은 채 실험을 진행했어. 알다시피 보름 동안 진행되었고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 그런데 참가자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2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 2차 실험 때 참가했던 말기암 환자들이 의사와 간호사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거야. 공격을 한 환자들은 피해자의 몸에서 뜯어낸 살덩어리를 질겅질겅 씹어 먹더군. 공격을 당한 쪽은 심한 출혈로 인해 죽고 말았지. 일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병실을 차단했지만 50명에 이르는 3차 실험 대상자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였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 쪽으로 자꾸만 눈길이 갔다. 피로 물든 야구방망이와 머리가 터져 있는 시체를 연관짓지 않을 수 없었다. 도망칠 구멍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러 가는 중이었다네. 워낙 비밀스럽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열차에 올라탄 연구진도 각 객차에 한 명씩 흩어져서 탔지. 이곳 5번 객차에 올라탄 연구진이 누군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뒤쪽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곁눈질해 보면서 나는 앞쪽에 있는 김 박사도 의식하고 있어야 했다. 진퇴양난이란 말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김 박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얘기를 듣고 있던 야구방망이가 입을 열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제 곧 저 사람도 괴물로 변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죽여야 합니다. 피곤이 몰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 발짝씩 다가오는 야구방망이와 승무원들이 저승사자나 다름없어 보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50명 모두 똑같이 변했을 거란 확신이 있는 건가요? 그녀가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었다. 한 발짝씩 거리를 좁히던 그들이 걸음을 멈췄다. 그래,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 50명 중에 한 명쯤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될 거야. 김 박사가 미간을 잔뜩 좁혔다. 아마도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가라앉힌 뒤 주위를 둘러보았다. 김 박사와 함께 갈등하고 있는 승무원들과 달리 야구방망이는 편함없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열차가 멈춘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가 던진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정비 불량 때문에 멈춘 거라고 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체가 꼭 필요한 부품을 아직도 쓰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언젠가 발생하리라는 걸 이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승무원들이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싶어 불안한 심정으로 그를 보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빨리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잘못을 일으킨 당사자라면 더욱더 예방에 충실해야겠죠. 야구방망이의 말이 끝나자 밖에서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객차 중간쯤에 있는 차창 너머로 사람의 얼굴이 내다보였다. 승무원 중 남자가 그곳으로 다가갔다. 차창을 두드리던 사람이 멍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뭐 하려고? 여자 승무원이 뒤로 물러나며 물었다. 이에 남자 승무원은 구조대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차창을 연 다음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구조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의 목을 물어뜯었다. 비명과 피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객차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좌석에 앉아있던 시체가 되살아나 여자 승무원의 허벅지를 물어뜯은 것이었다. 되살아난 시체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걸 보면서 나는 문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김 박사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저렇게 될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정말이야, 믿어줘.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였다. 지금 중요한 건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김 박사를 밀어버렸다. 옆으로 쓰러진 그를 확인한 뒤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기다렸다는 듯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객차와 객차 사이엔 아무도 없었다. 중간 통로로 나간 다음 문을 닫았다. 열차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을 살펴보았다. 양쪽에 있는 출입문 창문으로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이 내다보였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잠시뿐이었다.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얼굴엔 피가 묻어 있었다. 대개 그런 상태라면 어떤 식으로든 표정이 있어야 할 텐데 열차 밖에 있는 그들은 아무 감정도 없는 듯 멍한 얼굴이었다. 밖으론 나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나는 아까 그 단체 여행객이 있던 4번 객차 앞으로 뛰어갔다. 창문 너머로 안을 살피며 버튼을 누르려 하는데 살가죽이 홀라당 벗겨진 얼굴이 유리 너머로 불쑥 나타났다. 뒤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고개를 돌려보았다. 손을 놓아버린 그녀가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이럴 순 없어. 당신도 저들처럼 변하고 말 거야. 뒷걸음치는 그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등지고 있는 5번 객차 안쪽은 지옥이었다. 신체의 일부분이 사라져버린 김 박사가 거친 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뒷걸음치던 그녀가 뒤돌아보았다. 괴물로 변한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명소리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방을 둘러보았다.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곤 화장실밖에 없었다. 나는 얼른 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피로가 몰려오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잠금 장치가 덜커덕거렸다. 어떻게든 문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힘을 낼 수가 없었다. 이건 그냥 피곤한 것하고는 느낌이 달랐다. 말 그대로 힘이 사라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밑에서 피비린내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고개를 까딱거릴 힘조차 없어서 눈동자만 움직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문틈으로 피가 들어오고 있었다. 끝장이구만, 젠장. 눈을 감았다. 포기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 정도였다. 아쉬움을 달래는데 코를 찌르던 피비린내가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슬그머니 눈을 떠보았다. 비명소리가 유쾌한 웃음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뭔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다른 건 떠오르지 않았다. 오로지 그것 하나만 머리에 가득 차 있었다.